남편의 사장 승진 축하 만찬이 끝난 직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식무살이 하느라 고생했다. 1년에 2만 원씩 쳐서 10만 원이야. 네 값어치에 딱 어울리는 금액이니 군소리 말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며느리의 얼굴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지난 5년을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해온 며느리에게 이 집안이 돌려준 건 고작 그것뿐이었죠. 남편도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 부인 자리에 너 같은 여자는 걸림돌이야. 5년을 바친 가정에서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내쫓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여자가 왜 5년 동안이나 이 집에 부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됩니다. 사람을 무시한 10만 원의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저택의 주방에는 펄펄 끓는 육수, 냄비에서 피어오른 뜨거운 김이 천장까지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최선영이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충혈된 두 눈 아래로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도마 위를 오가는 칼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남편 김지훈의 태양그룹 사장 승진 축하 만찬. 그 하루를 위해 선영은 3일 밤을 부엌에서 보내고 있었죠. 물을 써는 선영의 손놀림은 기이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일정한 두께, 일정한 간격, 마치 자로 잰 듯 균일하게 떨어지는 무채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살림 솜씨가 아니라는 걸 누구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선영의 칼질에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들여다보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8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낸 신선로 육수에서 기름기를 걷어내는 선영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싱크대 한쪽 구석, 개 밥그릇으로 쓰이고 있는 낡은 사발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투박한 옹기 사발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가 있고 유약이 고르지 않아 얼룩덜룩한 그 사발을 선영은 슬며시 손을 뻗어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수는 그걸 처음 본 날 코웃음을 치며 개 밥그릇으로 내렸지만 선영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몰래 닦아두곤 했습니다. 사발 표면의 거친 결을 어루만지던 선영의 눈가에 축축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 부엌에서 보낸 5년이라는 시간이 이 사발처럼 이가 나가고 빛이 바랜 채 구석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진한 향수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불이 환하길래 왔더니 우리 며느리가 부엌을 못 떠나네, 못 떠나. 시어머니 오필순이었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캐시미어 가운을 걸친 채 주방 입구에 기대서서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파출부 집딸이라 몸뚱이는 튼튼해서 좋네.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드러누웠을 텐데. 선영의 칼질이 일순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의 리듬을 되찾으며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신선로 육수는 8시간 동안 기름기를 걷어냈으니 입에 맞으실 거예요. 전복도 지금 손질하면 내일 저녁엔 딱 좋은 식감이 될 거고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고급 한식당의 수석 요리사가 메뉴를 설명하듯 막힘이 없었죠. 필수는 그 태도가 못마땅한 듯 입꼬리를 삐죽 올렸습니다. 내일 손님들 오시는데 쪽팔리게 시장 음식 같은 거 내놓으면 가만 안 둬.
사장 지방격에 맞게 차려야지, 알았어? 그 말을 남기고 필순이 나간 뒤에도 독한 향수 냄새는 한참이나 부엌 안에 머물렀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전복의 내장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전복살과 껍데기 사이를 미끄러지듯 파고드는 손놀림은 이 여자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 요리를 배운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양복 셔츠에 단추가 하나 풀려 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 헤쳐진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 씨, 이제 오는 거예요? 내일 만찬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지훈은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조금만 더 버티면 되죠? 당신이 사장이 되면 우리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우리 둘이서 웃으면서 밥 먹던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선영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짧게 내뱉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내일 준비나 제대로 해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다시 도마 앞에 섰지만 방금 전과는 칼질의 리듬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무겁게. 싱크대 구석의 낡은 사발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발. 내일은 안 보이는데 잘 넣어둬야겠다. 선영은 사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찬장 깊숙한 곳에 넣으려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거친 표면 위로 엄마의 손때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였죠. 이 사발만큼은 이 집에서 선영에게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결국 사발을 찬장에 넣지 못한 채 선영은 깨끗이 닦아 싱크대 구석 원래 자리에 도로 놓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요. 하지만 그 다짐은 끓어오르는 육수의 김처럼 허공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저녁 7시 저택의 거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대리석 식탁 위로 12인분의 찬이 빈틈없이 놓여 있었고 중앙에는 선영이 사흘밤을 바쳐 완성한 신선로가 은은하게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죠. 태양그룹 임원진과 재계인사 8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지훈은 능숙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조용히 음식을 내왔습니다. 손님들의 빈 접시를 치우고 새 요리를 올리고 물잔이 비면 채우는 일을 쉼없이 반복하면서도 얼굴엔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죠. 사흘간의 수면 부족이 눈밑 짙은 그늘로 드러나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식탁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영에게 건네지는 말이라곤 여기 물 좀 더 주세요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선영의 얼굴이 아닌 빈 잔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신선로 뚜껑이 열리자 귀한 재료들이 어우러진 육수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손님 한 분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 육수 맛이 보통이 아닌데요.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그 칭찬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필순이 신선로를 향해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서너 번 휘저어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미료를 얼마나 쳤길래 이리 느끼해? 수준 떨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니까 입맛도 모르는 거야.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내렸고 선영의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계신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필수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줄 알았던 선영의 예상과 달리 필순의 발걸음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선영이 뒤따라갔을 때 필수는 이미 싱크대 구석에 놓인 낡은 옹기 사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수는 그 사발을 손가락 끝에 매달듯 들어올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사장 집 부엌에 모셔두고 있어요. 필순이 손님들 앞에서 사발을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투박한 옹기 사발로 쏠렸고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런 게 밥그릇 같은 게 어디 사장 집 부엌에 있어. 격에 안 맞는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버리지를 않으니. 필순이 사발을 거실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발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선영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5년 전 시집 오던 날 이 사발을 보자기에 싸서 가져왔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선영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편에 긁혀 실핏줄이 터졌지만 아픔보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감각이 먼저였죠. 그 순간 선영의 눈이 지훈을 향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5년을 함께한 남편이라면 적어도 한마디쯤은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기 그지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기분 상하시게 왜 그걸 내놓고 그래? 가서 치워.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고 필수는 승리자의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으며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 넓은 거실에서 선영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나 사흘 밤샜어. 작은 목소리가 거실 바닥을 기듯 흘러나왔지만 지훈은 듣지 못한 척 손님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모른 척한 것이었죠. 선영의 존재는 이만찬에서 요리를 나르는 손과 치우는 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깨진 사발 조각 3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부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등 뒤로 손님들의 어색한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영의 귀에는 방금 전 사발이 깨지던 둔탁한 소리만 맴돌고 있었죠. 부엌 싱크대 앞에 선 선영은 주머니에서 사발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조각으로 갈라진 옹기의 단면이 형광등 아래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베어있던 거친 표면이 이제는 선영의 피가 얇게 번진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발이 조각났네. 선영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마음처럼.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축하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가 선영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자정, 저택의 거실에는 만찬의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한 와인잔들 사이로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태양그룹 김지훈 전무, 차기 사장 내정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깔렸죠.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쉬지 않고 움직인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마지막 접시까지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선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때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 잠깐 나와봐. 부엌 문을 열고 나간 선영의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파 한가운데 지훈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필순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봉투에 모서리가 미세하게 구겨져 있는 것을 보니 오늘 처음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네 글자가 선영의 눈에 박혔습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흔들리는 건 선영의 눈동자였습니다. 사장 부인 자리에 너 같은 가난한 집 딸은 걸림돌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서 실적이 나쁜 부서의 구조 조정을 통보하듯 건조한 어조였죠. 선영은 지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농담이 아닐까? 혹시 오늘 만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미안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선영과 함께한 5년의 시간에 대한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품이 있는 여자랑 새로 시작할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깔끔하게. 그 단어가 선영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수천 번의 새벽을, 매일 아침 다려놓은 셔츠와 매일 저녁 차려놓은 밥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품이라는 단어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사흘밤을 새워 신선로를 끓이고 5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품위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사장 된 거 누구 덕분인지 정말 몰라.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따지는 것도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사람의 질문이었죠. 지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덕분? 밥이나 잘 해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건 파출부 쓰면 되는 건데? 그 순간 필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명품 가죽 지갑을 열더니 10,000원권 지폐를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이 테이블 위에 쌓이자 필수는 그것을 움켜쥐고 선영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5년 동안 식모살이 하느라 고생했다. 1년에 2만 원씩 쳐서 10만 원이야. 네 값어치에 딱 어울리는 금액이니 군소리 말고 나가.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선영의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흩날렸습니다. 한 장은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또 한 장은 앞치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지폐가 나풀거리는 동안 이 집에서 보낸 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되감기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끓인 된장찌개, 시어머니의 약 시간에 맞춰 챙긴 혈압약, 지훈의 양복에 풀을 먹여 다림질하던 수천 번의 밤들. 지훈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질 때마다 새벽까지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던 날들이
10,000원짜리 지폐 10장 위에 포개져 내려앉았죠.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고작 10만 원이라니. 선영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고작 10,000원짜리 10장이었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아닌 서늘한 물음이었습니다. 필수는 턱을 치켜들며 대꾸했습니다. 그것도 후하게 쳐준 거야. 어디 가서 이만큼 받겠어? 선영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한 장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것은 반듯하게 펴서 포개고 먼지가 묻은 것은 앞치마로 닦았습니다. 10장을 모두 주운 뒤 선영은 그 돈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아까 깨진 어머니의 사발 조각 3점이 이미 들어 있었죠. 알겠어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빛이 동공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20만 원, 이자 톡톡히 쳐서 돌려드릴게요. 필순과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눈물이나 흘리는 것뿐이라 여겼으니까요. 선영은 안방으로 가서 옷 한 벌과 낡은 가계부 한 권만을 챙겼습니다. 5년치 살림이 담긴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10,000원짜리 10장, 깨진 사발, 조각, 그리고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가계부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센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빗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필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닫고 나가. 비들어와.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5년간 선영이 매달렸던 평범한 행복이라는 꿈도 함께 닫혔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뺨 위에 눈물과 뒤섞였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행복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괴물들에게 진심을 바친 자신의 어리석음이 빗물에 씻겨 나가는 것을 느끼며 선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잠재워 두었던 그림자 실세 최선영이라는 이름이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고동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선영의 뒷모습 위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등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진 새벽 2시, 선영은 도시 외곽의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발밑에 낙엽이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지만 선영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5년 만에 걷는 것이었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숲길 끝에 서 있는 2층짜리 낡은 별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을 때 선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년 전 이 별장의 문을 잠그고 떠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양그룹 전략지원실 실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여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날이었죠. 최평천 회장의 비자금을 설계하고 정재계의 로비를 수습하고 그룹의 치부를 봉인하던 그림자 실세. 입을 열면 재계가 흔들리는 존재였지만 그 권력의 한가운데서 선영이 원한 건 단 하나, 저녁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권력도 배경도 모른 채 선영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에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위선이었고 5년이라는 시간은 10,000원짜리 10장으로 환산되어 얼굴 위에 뿌려졌습니다. 선영은 별장 현관에 먼지 쌓인 번호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공기가 밀려나왔고
손을 더듬어 찾은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을 밝혔습니다. 5년간 주인을 기다린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천으로 덮인 모니터 세대, 그리고 벽면 한쪽을 차지한 대형 감고, 모든 것이 선영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선영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12자리 비밀번호를 거침없이 눌러넣자 묵직한 잠금 해제음이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 벨벳 케이스와 맞춤 정장이 든 옷커버가 나왔습니다. 벨벳 케이스를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형광등 아래서 서늘한 빛을 쏟아냈습니다. 5년 전에 자신이 마지막 보험처럼 남겨둔 것들이었죠. 선영은 빗물에 젖은 수수한 옷을 벗고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정장의 어깨선이 잡히는 순간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펴지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거울 앞에 선 여자는 1시간 전 저택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거울을 마주한 눈빛에는 5년간 숨겨두었던 서늘한 날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압도적인 기품이 정장 한 벌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낸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오래된 핸드폰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푸른 액정 불빛이 어둑한 방 안을 물들였고 곧이어 먼지 쌓인 컴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시스템이 하나씩 깨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핸드폰의 첫 번째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최 실장입니다. 전용 회선 복구하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상대의 목소리가 떨리며 돌아왔죠. 실장님? 정말 실장님이십니까? 5년 만이네요. 안부는 나중에 묻고 지금 당장 회선부터 열어주세요. 전화를 끊은 선영은 2번째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가 오는 날이 올 줄 알았다. 최평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선영이요. 그래, 우리 선영이.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범한 아내로 살게 해달라던 기도가 짓밟힌 밤이었습니다. 다시 이 이름을 부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 회장의 낮은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 내 선영이 눈에 눈물 낸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이름을 대봐. 김지훈이요. 오늘 사장 내정된 그 사람. 짧은 침묵 뒤 최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알았다. 준비해라, 선영아. 통화가 끝난 뒤 선영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10,000원짜리 10장을 펼쳐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옆에 깨진 사발 조각 3점과 낡은 가계부를 함께 두었죠. 10만 원, 사발, 가계부. 이 3가지가 지금 선영이 가진 전부였지만 동시에 저들을 무너뜨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아내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들이 짓밟았네요. 선영의 나직한 독백이 별장 안을 맴돌았습니다.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핸드폰의 푸른 빛만이 그 독백의 유일한 증인이었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별장 안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자 실세 최선영이 5년 만에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별장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표지에는 군데군데 물때가 얼룩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은 하나하나가 놀라울 만큼 정갈했습니다. 선영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생필품 구입비는 물론이고 필순이 시켰던 송금 내역까지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필수는 이 가계부를 볼 때마다 거지 근성은 어디 안 간다며 비웃었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고 매일 밤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단지 살림을 아끼려는 습관이었을 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선영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략지원실 시절 사용하던 접속 경로를 통해 금융 데이터를 하나씩 불러오는 동안 선영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가계부에 적힌 송금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을 대조할수록 필순이 버려놓은 일의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필순이 선영에게 시킨 송금들은 단순한 생활비 이체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명의로 세워진 유령회사 세 곳이 화면에 떠올랐죠. 선영은 그런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필순이 선영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가져다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거였어? 선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 도장을 맡기고 시키는 대로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때의 선영은 그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령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그룹 하청 업체들로부터 흘러들어온 뒷돈이 이 유령회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상가 건물 4채,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 3필지, 모두 선영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자는 필순이었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불려온 탈세의 온상이 바로 선영의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선영의 손이 가계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추었죠. 필순이 시킨 것이 아닌 선영이 스스로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의 승진 심사가 있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선영은 최 회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훈이라는 사람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봐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긴 편지였죠. 최 회장은 선영의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선영을 위해 지훈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날개로 나를 쪼다니.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맺혔습니다. 지훈이 전무로 승진한 것도 사장 내정을 받은 것도 선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깔아준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에게 선영은 그저 가난한 집딸, 밥이나 잘해주는 식모에 불과했으니까요. 가계부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명의의 뇌물수수 내역이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지훈에게 건넨 금품의 자금 세탁 경로가 선영의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죠. 선영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필순이 도용한 신분증으로 개설한 또 하나의 유령 계좌. 지훈의 뇌물이 선영의 이름으로 세탁되고 있었다는 것은 만약 일이 터지면 선영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받은 뇌물 4명의 계좌로 들어왔었네?
참 영리하게도 버릴 준비를 했구나.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깊었습니다. 내쫓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선영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쫓겨났다면 언젠가 터질 비리의 모든 책임이 선영에게 돌아왔을 것이었죠. 이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방패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영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보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실장님, 김지훈의 내연녀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유라 31살. 최 회장님의 반개 조카입니다. 반개 조카? 네, 다만 회장님도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먼 반개예요. 회장님 쪽 가문 행사에도 얼굴을 내민 적이 거의 없고 그쪽 집안에서도 사고뭉치로 통합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지우는 유라의 재벌가 배경을 등에 업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한 것이고, 필수는 유라가 가져올 지참금에 눈이 멀어 선영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유라가 연결된 그 재벌가의 진짜 핵심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 10만 원을 던져 내쫓은 선영이라는 사실을요. 선영은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머님, 가계부 꼼꼼히 적는다고 비웃으셨죠? 이게 어머님의 유서가 될 줄도 모르고. 펜을 내려놓은 선영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계부를 덮고 그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선영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눈물 대신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선영의 소박한 살림살이들이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명품 쇼핑백들과 화려한 꽃다발이 채우고 있었죠. 저택에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유라. 31살의 그녀는 선영과는 모든 것이 반대인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채 저택 안을 자기 집인 양 활보하고 있었죠. 유라의 손가락에는 지훈이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고, 필수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습니다. 우리 유라는 역시 격이 달라. 전에 있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필순이 유라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아첨하는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선영에게 10만 원을 던지던 그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유라는 필순의 아첨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소파에 깊이 파묻혀 샴페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기포가 잔 위로 올라오며 가볍게 터지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죠. 어머님, 저 마당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전에 있던 사람 물건이에요? 유라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선영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었죠. 필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 하찮은 것들. 치워야 하는데 깜빡했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까요? 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선이라곤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죠. 유라는 거실에서 나가 마당 한쪽에 쌓인 선영의 물건들 앞에 섰습니다. 수수한 면 원피스, 낡은 앞치마, 오래된 요리책. 선영이 이 집에서 보낸 5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유라는 그것들을 화분 옆 빈 드럼통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더니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면직물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지만 유라는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꽃이 치솟을 때마다 유라의 눈에 붉은 빛이 반사되었고 그녀는 마치 축제의 모닥불이라도 보는 것처럼 양팔을 벌려 기지개를 켰죠.
타들어가는 옷 사이로 선영이 즐겨 입던 하늘색 앞치마가 불꽃에 뒤틀리며 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치마는 선영이 매일 새벽 부엌에 서며 입었던 것이었지만 유라에게 그것은 그저 태워 없앨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시원하다.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유라가 손뼉을 탁 치며 돌아왔을 때 필수는 감탄하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우리 유라가 들어왔으니 이 집도 이제 격이 올라갔어. 필순이 유라에게 이토록 극진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라의 뒤에 있다는 재벌가 배경, 그리고 유라가 데려올 지참금이었죠. 유라가 최 회장의 반개 조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필순의 눈에는 금빛 광채가 서렸습니다. 유라가 어떤 인물인지,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한편 지우는 이 모든 장면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사장 취임식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취임 연설문을 다듬고 초청장 명단을 검토하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보낼 감사 선물을 고르는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어깨에 매달려도 지훈의 눈은 모니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취임식 때 내가 뭐 입으면 좋을까? 저번에 본 드레스가 있는데. 알아서 해. 카드 쓰면 돼. 지훈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유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선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유라에게도 지훈은 차가웠지만 유라는 차가움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한도 없는 카드였으니까요. 지훈의 서재 책상 서랍에는 선영과 찍은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지만 지훈은 이미 그 사진의 존재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호텔 볼룸의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는 눈빛에는 5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미련이라고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죠. 선영이 떠난 자리는 유라가 채웠고 선영이 만들어준 사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무렵 선영은 별장에서 조용히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제3자를 통해 필순의 귀에 달콤한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사모님, 수도권의 노른자 땅이 하나 나왔다는데요. 재개발 확정이라 들어가기만 하면 2배는 먹는다고 하던데. 필순에게 그 말을 전한 건 필순이 평소 신뢰하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개인이 선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필순이 알 리 없었죠. 필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입맛을 다시는 필순에게 노른자 땅은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모님 자금 규모면 충분하실 겁니다. 다만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이 정보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정보만 드려요. 결정은 사모님이 하시면 돼요. 필수는 그날 저녁 바로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명의로 만들어둔 유령 계좌의 자금까지 끌어모으며 투자에 올인했죠. 필수는 자신이 또 한 번 큰 돈을 벌게 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순이 돈을 쏟아부은 그 땅은 재개발 예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설계한 가짜 투자처였죠. 필순이 자금을 움직이는 순간 그 모든 거래 내역이 선영의 노트북 화면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의 비자금이 어디서 흘러왔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탈세의 증거가 필순 스스로의 손으로 완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별장 모니터 앞에 앉은 선영은 화면 위로 흘러가는 거래 내역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5년간 부엌에서 육수를 조리듯
선영은 느긋하고 정확하게 덫의 고리를 조여가고 있었죠. 어머님, 돈 냄새 맡는 거는 참 빠르시네요. 선영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빠른 코가 이번엔 어머님을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되네요. 모니터 옆에 놓인 가계부 위로 깨진 사발 조각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는 샴페인 거품이 터지고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진짜 불은 이 조용한 별장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의 대형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신임 사장 취임 축하 파티. 볼룸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양쪽으로 늘어선 대형 화환들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죠. 초청받은 200여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훈의 프로필 사진에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대 앞 중앙에 서서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맞춤 턱시도에 금태 커프스 버튼, 빈틈없이 세팅된 머리. 일주일 전 새벽 부엌에서 아내에게 준비나 제대로 해놔라고 내뱉던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악수를 청하는 손이 끊이지 않았고 지우는 그 하나하나에 능숙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42살의 대한민국 상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의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더없이 넓게 펴주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마치 정식 부인이라도 된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필수는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채 하객들에게 연신 인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 사흘 밤을 새워 만찬을 준비했던 선영의 이름은 이 볼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장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니까. 필순의 목소리는 볼룸 전체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목에 걸린 보석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자세히 보면 빛의 굴절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팔에 매달린 채 하객들에게 능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세요? 라는 질문에 수줍은 척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제법 그럴듯했죠. 유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장 부인으로서의 생활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스위트룸, 백화점 외국인 전용 라운지, 해외 휴양지, 지훈의 팔에 걸린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모든 것의 입장권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임 김지훈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잠시 후 축하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건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 볼룸 뒤쪽 출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란이었지만 그 소란은 파도처럼 빠르게 볼룸 전체로 퍼져나갔죠. 아나운서의 귀에 누군가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어왔고 아나운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아나운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희 태양그룹 최평천 회장님 의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볼룸 안의 공기가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최평천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죠. 건강 문제로 공식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것은 이 취임식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볼룸 입구로 쏠렸습니다. 지훈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온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며 환영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왔다면 이것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볼룸 입구의 대형문이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검은 양복의 경호원 2명이 들어서며 양옆에 섰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를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모습에 볼룸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목 위로 들이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샹들리에 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화장기 없이도 또렷한 이목구비, 꼿꼿이 편등,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닥을 지배하듯 정확하게 떨어지는 발걸음. 그 여자의 뒤를 따라 최평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만 모든 시선은 앞서 걷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10,000원짜리 10장을 주워 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던 그 여자가 수억 대 보석을 걸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의전을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선영의 눈빛은 볼룸 안의 샹들리에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필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만 원을 던져 내쫓은 가난한 며느리가 최 회장의 의전 차량에서 내려 이 볼룸으로 걸어 들어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룸 곳곳에서 정적의 거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에게 건배를 하려던 임원이, 필순에게 인사를 건네던 사모님이 하나둘 지훈을 지나쳐 선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실장님, 드디어 복귀하셨군요.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의 부회장이 선영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금융계의 거물, 건설업계의 대부, 언론사 대표까지 줄을 서듯 선영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한결같았습니다. 최 실장님, 5년 전 재계를 뒤에서 움직이던 전설의 이름이 이 볼룸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실장님, 건강은 좋아지셨습니까? 5년간 연락이 안 되시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실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니 업계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복귀하셨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한 사람이 인사를 마칠 때마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축하를 건네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훈의 존재조차 잊은 듯 선영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지훈은 자신의 취임 파티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악수를 청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선영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지훈의 턱시도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의 전 아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유라는 선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유라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 최 실장. 태양그룹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다는 그림자 실세. 반개 친척 모임에서 어른들이 낮은 목소리로 최 실장님 심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속삭이던 그 이름. 유라는 그 이름의 주인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에서 최 회장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 바로 최 실장이라는 것을요. 그 전설의 인물이 자신이 물건을 불태우고
자리를 빼앗은 지훈의 전처라는 사실을 유라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선영의 옷가지를 태우며 웃었던 기억이 유라의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최 실장의 물건을 자신이 불태웠다는 공포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유라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고 유라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작아지면 선영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듯이. 선영은 유라의 그 표정을 정확히 보았지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듯 유라의 옆을 스쳐 지나갔죠. 유라가 뿜어내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스치는 순간에도 선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영의 발걸음이 지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 놓인 간극은 어떤 말로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볼룸 안에 2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지훈 씨,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전 부엌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되죠? 라고 간절하게 물었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늘하고 단단했죠. 10만 원으론 이런 파티 못 열 텐데. 무리했네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주변에 수백 개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혀 있었고 그 시선들의 무게가 지훈의 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무대 옆 귀빈석에 앉으며 선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선영은 회장 앞에 서서 단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약속대로 오물이 묻은 자리는 제가 직접 치우러 왔습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치워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마. 그 짧은 대화를 들은 주변 인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최 회장이 선영에게 정권을 위임했다는 의미를 모를 사람은 이 볼룸 안에 없었죠. 선영이 다시 돌아서며 볼룸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필순에게 닿았을 때 선영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많이 꾸미셨네요. 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목걸이가 반짝이지 않네요. 가짜 보석처럼. 그 한마디에 필순의 손이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필순의 목걸이로 쏠렸고 필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선영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정말 가짜인지 진짜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볼룸 안의 모든 사람이 필순의 목걸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모욕이었습니다. 볼룸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취임 축하 파티는 이미 끝나 있었고 이 자리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최 실장이 김 사장 전 부인이었다고? 저 사람이 최 실장을 내쫓았다는 거야? 속삭임은 곧 웅성거림이 되었고 그 웅성거림 속에서 지훈과 필수는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바닥이 꺼져 내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대 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걸린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스크린이 곧 자신의 파멸을 비추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선영은 무대 옆에 서서 조용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축하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준비해둔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볼룸 안에서 선영과 최 회장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임 김지훈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볼륨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죠. 자신의 업적과 비전을 담은 축하 영상이 나올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필순도 기대에 찬 얼굴로 주변 하객들에게 우리 아들 영상이에요라며 속삭였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것은 도표였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힌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 도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필순 명의 유령회사 자금 세탁 내역. 볼륨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필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들은 필순이 선영의 명의를 도용해 세운 유령회사 3곳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태양그룹 하청 업체들로부터 흘러들어온 뒷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강남 일대 상가 건물과 재개발 예정지의 등기 정보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선영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선영의 목소리는 볼륨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도표에 나오는 유령회사 3곳은 모두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제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몰래 가져다 만든 겁니다. 시어머니 오필순 씨가요. 필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것이 지어낸 거야. 하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이번에는 필순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선영이 도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서류는 알아서 처리해. 그 멍청한 게 뭘 알겠어. 필순 자신의 목소리가 볼륨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필순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녹음은 필순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로 지시하던 내용이었죠. 선영의 도장을 가져다 쓴다는 것, 선영이 알 리 없다는 것, 모든 것을 선영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 필순의 모든 계산이 이 볼륨 안 200여 명의 귀에 낱낱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경악한 눈으로 필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아들 영상이에요라며 자랑스럽게 속삭이던 필순에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불신의 시선이었죠. 필순은 마치 다리에서 뼈가 빠진 사람처럼 풀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치장한 보석들이 떨리는 몸과 함께 철렁거렸지만 그 반짝임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스크린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 화면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씨의 비자금 세탁 내역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하청 업체들이 지훈에게 건넨 뇌물의 경로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뇌물이 세탁된 계좌의 명의자 이름은 최선영이었습니다. 이 계좌 역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개설된 겁니다. 제 남편이었던 김지훈 씨는 뇌물을 아내 명의 계좌로 세탁했습니다. 만약 일이 터지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요. 볼륨 안에 탄식과 경악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아내를 방패막이로 쓴 거야? 라는 속삭임이 빠르게 번져나갔죠. 맞습니다. 선영이 그 속삭임을 받아들이듯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방패막이로 쓴 겁니다. 5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까지 제 이름 뒤에 숨겼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쥔 손등 위로
핏줄이 가늘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선영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자신이 5년 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200여 명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그 치욕을 삼키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아파도 거짓보다 나았으니까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턱시도의 옷깃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샹들리에 빛 아래서 번들거렸죠. 이건 오해야. 선영 씨,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 오해요? 선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누르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녹취록이었죠. 재생 버튼이 눌리자 유라와 지훈의 대화가 볼륨을 채웠습니다. 오빠, 이번에 큰아버지 법인 카드로 빠진 돈 어떡해? 내가 유흥비로 쓴 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걱정 마. 내가 격리팀 통해서 처리할 테니까. 그 정도는 묻힐 수 있어. 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녹취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최 회장 본인의 귀에 그대로 들어간 것이었죠. 유라는 무의식적으로 최 회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이 유라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겨울 한강의 수면보다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최 회장의 시선 앞에서는 혀가 굳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륨 안의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태양그룹의 신임 사장이 뇌물을 받고 그 사장의 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 탈세를 하고 사장의 내연녀가 회장의 돈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죠. 재계 역사에 남을 스캔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볼륨 전체가 순간 정적에 빠졌죠. 7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가 일어서는 것만으로 볼륨의 공기가 몇 배는 무거워졌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최 회장에게로 쏠렸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지훈. 최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볼륨 전체에 울렸습니다. 오늘자로 사장 내정을 취소한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이 볼륨 안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죠. 지훈의 무릎이 꺾이듯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설명할 기회를. 입 다물어. 최 회장의 두 번째 한마디에 지훈의 입이 닫혔습니다. 최 회장은 유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유라, 내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런 사기꾼과 작당을 했어? 오늘 이후로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볼륨 안에 그 누구에게서도 동정의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정장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깨진 옹기 사발 조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필순이 발로 차서 깨뜨린 선영 어머니의 유품. 사발의 거친 단면에는 아직 그날의 모욕이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지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지훈의 눈에는 두려움이, 선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장 만들려고 최 회장님께 얼마나 고개 숙였는지 알아? 선영의 목소리가 볼륨 안에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히는 목소리였죠. 당신이 전무 승진할 때, 사장 심사에 오를 때 내가 몰래 회장님께 편지를 썼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당신의 성실함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 그걸 배신으로 갚은 거야? 지훈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선영의 손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선영이 사발 조각을 지훈의 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옹기 조각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죠. 이 사발이 깨질 때 당신 인생도 같이 깨진 거야. 선영이 몸을 돌려 필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순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어머님, 선영의 목소리가 필순을 향했습니다. 10만 원 기억하시죠? 1년에 2만 원씩 쳐서 1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필순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자는 제 명의로 해두신 저택과 상가로 쳐서 가져갈게요.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사두신 거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필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부동산이 한순간에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선영은 마지막으로 볼룸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식장엔 당신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선영의 시선이 지훈과 필순, 그리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유라를 차례로 훑었습니다. 당장 끌어내주세요. 선영의 말이 떨어지자 볼룸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보안 요원의 손에 이끌려 볼룸 밖으로 나가면서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믿기 어렵다는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사장 취임식에 입고 온 맞춤 턱시도가 이제는 퇴장을 위한 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죠. 필수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면서 내 아들이 사장이야. 손 치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장직은 이미 취소된 뒤였고 필순의 목소리는 닫히는 볼룸 문에 막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라는 아무에게도 붙잡히기 전에 스스로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벽을 따라 걷는 유라의 뒷모습에는 1시간 전의 당당함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죠. 볼룸 안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비리 도표가 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사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선영아.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사발 조각을 내려다보는 선영의 눈에 비친 것은 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끊어지는 순간의 쓸쓸함이었습니다. 선영은 허리를 굽혀 바닥의 사발 조각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은 볼룸 안의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의 빛만이 선영의 손 위에 놓인 옹기 조각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폭로가 있은 지 닷새 후 저택의 풍경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 양쪽 기둥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한때 손질이 깔끔하던 정원의 잔디는 며칠 사이 아무도 돌보지 않아 군데군데 누렇게 말라 있었죠. 하늘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내려진 심판을 하늘마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저택 앞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수사관 4명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나타난 지훈의 모습은 불과 닷새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턱시도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는 수염이 거먹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 특유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김지훈 씨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영장을 받아들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영장의 글씨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수사관이 지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찰칵 하고 울렸습니다. 그때 현관 안쪽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데려가지 마. 이 사람들아. 필순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사이에 필순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잠옷 차림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늘어져 있었죠. 온몸을 치장하던 보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압류 과정에서 모두 가져간 것이었죠. 필수는 수사관들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지만 수사관들은 담담하게 지훈을 승합차로 데려갔습니다. 지훈이 승합차에 오르기 직전 빗속에서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우산. 빗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서 있는 선영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선영 씨. 수갑이 채워진 손을 어색하게 들어 올리며 지훈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선영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내쫓을 때는 너였고 이혼 서류를 내밀 때는 선영 씨조차 아니었던 사람이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선영에게 닿지 못했고 설령 닿았다 해도 선영이 돌아볼 이유는 이미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승합차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지훈을 태운 승합차의 붉은 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선영은 그 미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빨간 불빛 두 점으로 축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수사관들이 떠난 뒤 저택 앞에는 선영과 필순만 남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필순은 현관 처마 아래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저택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여자가 이제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선영이 천천히 필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젖은 바닥을 딛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를 들은 필순이 고개를 들었고 선영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본 듯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제발. 필순의 두 손이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비에 젖은 필순의 손가락이 선영의 정장 천을 구기며 매달렸죠. 한때 파출부 집딸이라며 코웃음을 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선영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선영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적 없던 필순이 생존을 위해 그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지훈이 좀 살려줘. 응? 내가 무릎이고 뭐고 다 꿇을게. 필순이 정말로 빗물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선영은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필순의 이마가 바닥에 닿기 직전 멈추었고 필순은 엎드린 자세 그대로 흐느꼈습니다. 선영의 눈에 잠깐 어떤 감정이 스쳤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허탈함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빗방울이 우산 위를 스치는 것만큼이나 짧은 순간이었고 곧 선영의 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필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과 빗물이 범벅이 된 필순의 모습. 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영을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이런 걸 며느리로 들여?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었습니다. 닷새 전부터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돈은 빗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한 장 한 장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바닥에서 주워 반듯하게 폈던 바로 그 돈이었죠. 선영이 첫 번째 지폐를 필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10,000원. 축축한 10,000원짜리가 젖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부엌으로 보내놓고 밥 한 끼 같이 안 먹어주시던 값이에요. 두 번째 지폐가 떨어졌습니다. 20,000원.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면서 어머님 혈압약 시간 맞춰 챙겨드리던 5년치 새벽값. 30,000원. 손님들 앞에서 파출부집 딸이라고 놀리셨을 때 웃으면서 참았던 모욕값. 40,000원. 명절마다 20명분 상차림 혼자 하고 설거지 끝나면 새벽 2시였던 것 기억하세요? 50,000원. 어머님이 제 이름으로 몰래 회사를 만들고 제 도장을 가져다 쓰신 대가. 60,000원. 제 명의 계좌로 아들의 뇌물을 세탁한 값. 70,000원. 제 어머니 유품인 사발을 개 밥그릇이라 부르신 값. 80,000원. 그 사발을 손님들 앞에서 발로 차서 깨뜨리신 값. 90,000원. 지훈 씨한테 다른 여자를 들이면서 제가 만든 자리를 그 여자한테 넘긴 값. 마지막 10번째 지폐를 선영은 필순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00,000원. 이 모든 걸 하고도 100,000원이면 됐다고 생각하신 그 마음값이에요. 10장의 10,000원짜리가 빗물에 젖어 필순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필순은 그 지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닷새 전 자신이 선영의 얼굴에 뿌렸던 바로 그 돈이 이제 자신의 무릎과 발 아래에 놓여 있었죠. 이거면 시장 가서 국밥은 몇 그릇 드시겠네요.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냉정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수가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선영 자신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필순이 다시 손을 뻗어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요? 선영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필순의 손이 허공을 잡았죠. 용서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필순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선영을 올려다보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택 담장 모퉁이에서 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라였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허름한 패딩 점퍼를 입고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죠. 최 회장에게 파문당한 뒤 갈 곳을 잃은 유라가 마지막으로 지훈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만 저택에는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움찔 멈춰 섰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죠. 선영은 유라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선영의 물건을 태우며 웃던 유라가 이제는 캐리어 하나에 전 재산을 담고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유라가 태웠던 선영의 하늘색 앞치마, 낡은 요리책, 면 원피스, 그것들의 재가 된 자리에 유라 자신이 서 있다는 아이러니를 유라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의 눈가가 붉었지만 울음을 참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울어봐야 누구 하나 동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유라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건넬 말이 없었으니까요. 유라는 자신이 빼앗은 자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캐리어를 끌고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젖은 도로 위를 구르며 내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유라의 뒷모습은 빗줄기 속으로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필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식모 취급하면 본인들도 식모보다 못한 처지가 된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필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흩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떨려 지폐가 자꾸 미끄러졌지만 필수는 포기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폐가 손안에서 뭉개지는데도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모습. 그 모습이 닷새 전 선영이 바닥에서 지폐를 주워 모으던 장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다만 그때의 선영은 조용하고 단정했고 지금의 필수는 울부짖으며 허둥대고 있다는 것이 달랐죠. 5년 전 자신이 뿌린 것을 5년 후 자신이 줍고 있다는 사실을 필수는 알고 있을까요? 선영은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이런 짓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 광경을 눈에 새겨야 한다고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우산을 돌려 잡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자 톡톡히 받았으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이 선영이 이 저택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선영의 등 뒤로 필순의 통곡 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저택의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 울음과 뒤섞였죠. 선영은 걸으면서 주머니 속 사발 조각을 만졌습니다. 어제 볼룸 바닥에서 다시 주워 담은 어머니의 유품. 이제 이 조각에 새로운 의미를 줄 때가 되었다고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깨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깨진 조각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울 수는 있으니까요. 빗줄기 사이로 멀리 도시 외곽의 숲이 보였습니다. 선영의 발걸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곽 별장의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지던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하늘은 유난히 맑았죠. 공기 속에는 젖은 흙냄새와 풀잎향이 뒤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마당 한쪽에 놓인 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 안에서는 서류들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죠. 전략지원실 시절의 문서들, 재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적힌 장부, 비자금 관리 대장, 그림자 실세 최선영이라는 이름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하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낡은 가계부를 손에 들었습니다. 5년간 매일 밤 한 줄씩 채워왔던 기록. 이 가계부 덕분에 필순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가계부에는 5년간의 고통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가계부를 화로 안에 넣었습니다. 갈색 표지가 불꽃에 말려들며 타기 시작했고 빼곡한 글씨들이 하나씩 재로 변해갔죠. 선영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얼굴 위로 화로의 온기가 부드럽게 번져왔습니다. 그때 별장 입구 쪽에서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팡이를 짚은 최평천 회장이 경호원 없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단정한 백발이 빛나고 있었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회장님?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화로 앞 나무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타들어가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태우는 거야? 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돌아오지 않겠니? 너 없이 그룹이 돌아가질 않아. 전략지원실 자리 그대로 남겨뒀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무게도 실리지 않은 가벼운 미소였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빛 속에서 살고 싶어요. 최 회장은 선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네 인생이니까.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마.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최 회장이 떠난 뒤 선영은 화로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계부가 거의 다 타서 하얀 재만 남아 있었죠. 선영은 주머니에서 깨진 사발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이제는 이 조각을 화로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장 창가의 화분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햇살이 사발 조각 위로 내려앉자 투박한 옹기의 표면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며칠 후 별장 근처 작은 상가에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반찬.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간판이었지만 선영은 그 글씨를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봄나물 한 보따리를, 다른 한 분은 직접 담근 된장 한 통을 들고 왔죠. 새로운 아가씨가 반찬 가게를 한다길래 우리가 재료 좀 갖다 줄게. 여기 나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선영은 할머니들이 내미는 나물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투박한 보자기 안에서 흙 냄새가 나는 달래와 냉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수억 대 금고보다 이 소박한 나물 한 움큼이 선영의 두 손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선영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10만 원짜리 모욕도 수십억 원짜리 복수도 아닌 한 보따리 봄나물 속에 담긴 진짜 사람의 정. 그것이 선영이 오래 찾아 헤매던 평범한 행복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선영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별장 창가에 놓인 사발 조각이 오후의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림자에서 벗어난 선영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속 선영이라는 사람은 사랑 하나만 믿고 자기 자신을 전부 포기했습니다. 누구보다 특별하게 살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전복을 손질하며 5년을 버텼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날 봐주면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10,000원짜리 10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존재가 10만 원이라는 숫자로 매겨지는 순간만큼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의 진심을 단순히 돈으로만 바라봐서도 절대 안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